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노쇼 주도 성장과 거북섬 3대 모녀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죠.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호텔 경제론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노쇼 주도 성장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니까. 요거를 이제 횟집으로 보면은 이제 내일 초밥 10인분 예약할게요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가지고 제가 일정이 바뀌어서 예약 취소할게요 하면 이제 비록 가게에 들어온 돈 없지만 수산시장과 운송목 경제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경제죠 하는 이게 바로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제 호텔 경제로 노쇼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노쇼로 인해 갖고 이 그 횟집 주인은 이제 빚더미 안게 되겠죠. 예, 다음. 예. 일단 지어라 그러면 GDP는 올라간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 호텔 경제론 이제 노쇼주도 성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반박을 하느라고 이제 좀 심한 얘기들을 이제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처럼 정부가 지출 늘려서 돈을 돌게 해야 된다. 미국도 대공황 당시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썼다. 쓸데없는 댐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진짜 이제 얼마나 이 그 이재명이라는 자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지 일자 무식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댐, 요 이제 쓸데없는 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보댐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후보댐은 쓸데없는 댐이 아니고 쓸모가 아주 많은 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댐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다 사실과 틀린 얘기를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내뱉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때도 이제 뉴딜의 상징이라 하면서 이제 미국 후보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후보댐은 뉴딜의 상징이 아니고 서부 개척용이었다는 이제 2020년 6월 21일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게 바로 후보댐입니다. 이제 이 후보댐 모습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재명은 이 후보댐에 대해 갖고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후보댐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이 뉴딜 정책이 시작한 게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인데 이 후보댐 건설 계획은 그로부터 11년 전인 1922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11년 전에 1922년에 이제 세워진 계획이 뉴딜 정책이 시작된 1933년에 뉴딜 정책의 하나의 이제 상징처럼 얘기되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댐 건설의 목적도 애초부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댐을 건설한 게 아니고 서부 개척을 위해서 이 댐이 건설된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부 영화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뭐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하는 뭐 그런 각종 그 서부 영화들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180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때 이제 그 서부 개척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반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들 서부의 이제 도시 개발이 시작되는데 특히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이 라스베가스가 시로 승격한 게 1911년인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 이 라스베가스가 항무지 가운데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수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물과 식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후보댐이라는 겁니다. 이제 콜로라도 강 하류에 이 후보댐을 건설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922년에 후보댐 건설 계획을 세우고 후보댐 공사는 1931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뉴딜 주창한 거는 1933년이니까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후보댐은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댐 이름은 볼드댐이라고, 왜 볼드댐이라고 했냐 하면 이 콜로라도 강 하류에 볼더 계곡에 세워진 댐이다 해서 볼드댐이에요. 근데 이제 볼드댐으로 불렸다가 1947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게 이 볼드댐이 이제 이
후보 대통령의 큰 업적이니까 이름을 후보댐으로 바꾸자 해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댐이 볼더댐이 뉴딜 정책의 이제 일환이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뉴딜 정책을 편 루즈벨트 이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루즈벨트 댐이 되어야 되지 후보 댐이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 대통령의 업적으로 봤기 때문에 후보 댐이다 한 거고, 이 후보 대통령은 1931년에 정부의 유일한 기능은 기업 발전에 유리한 사항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재정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댐을 갖고 지금 이제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게다가 그 댐은 쓸모없는 댐이었다라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얼마나 무식한지,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르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 케인즈 이 경제학에서 사실은 이제 뉴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호텔 경제, 노쇼 경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론적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케인즈의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경제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케인즈 책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구덩이를 파갖고 이제 쓸데없는 구덩이를 파서 그냥 묻는 작업을 하는 데에다가 정부가 돈을 써도 그 돈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그 땅을 팠던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줄 거니까 그 이제 노동자들이 그 월급 받은 거 갖고 일당 받은 거 갖고 이제 뭐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하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한 예를 든 거고요. 케인즈는 절대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 그 자기 책에 적어놨듯이 그렇게 이제 쓸데없는 구덩이를 파라라고 얘기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이 오해하고 쓸모없는 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호텔 경제학, 노쇼 주도 성장의 이제 핵심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인즈의 비유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루트비 폰 미제스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되게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이 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는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자 이제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자 뭐 이런 느낌이고,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연구소가 바로 미제스 연구소라는 데입니다. 미제스 연구소에서 How Keynesian Ideas Weaken Economic Fundamentals에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쓸데없이 땅을 파고 묻고 해도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케인즈의 생각이 어떻게 경제의 기초, 경제의 이제 근본을 해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랭크 쇼트스탁이라는 미제스 연구소 연구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케인즈에 따르면은 이 성공적인 관리는 쭉 있는데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지출하게 보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한 개인의 지출이 다른 개인에게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제의 원동력이 소비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이재명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많이 소비될수록 경제 성장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소비를 생산적인 소비와 비생산적인 소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체지만 비생산적 소비는 오히려 경제적 빈곤을 초래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케인즈도 비생산적인 소비를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생산적인 소비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자. 한 제빵사가 저축한 10개의 빵을 10개의 감자와 교환한다. 감자는 제빵사가 빵을 구울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한다. 그렇겠죠. 감자를 먹고 제빵사가 빵을 구울 수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빵은 농부가 감자를 수확하는 동안 버틸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빵사와 농부 각각의 생산은 그들이 소비할 상품을 산출하게 되죠. 이러한 소비는 생산적인 소비입니다. 제빵사와 농부가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소비는 그들의 삶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생산의 유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팔리기 위한 생산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얘기하는 호텔 경제론, 그 다음에 이제 노쇼 주도 성장은 팔리기 위한 생산이 아니고
그냥 생산만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쇼가 생기고 그 노쇼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돈이 도입되어도 상술한 점에 큰 변화는 없다. 제빵사는 빵 10개를 10달러와 교환할 용의가 있다. 그 후 10개의 감자를 얻기 위해서 돈을 쓰겠죠. 일단 제빵사가 빵 10개를 팔고 10달러를 받아서 10달러를 받고 감자를 사니까 그 중간에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지만 그 돈을 빼도 제빵사가 빵 10개를 감자 10개 하고 교환하는 본질하고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돈은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빵과 감자의 생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생산적인 소비고요. 다음 장. 비생산적인 소비는 뭐냐? 문제는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질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류의 돈은 어떤 생산에도 뒷받침되지 않는, 즉 아무런 생산적 의미가 없는 소비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한 사기꾼이 20달러를 위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위조 화폐가 허공에서 20달러 획득한 그 20달러를 갖고 위조화폐 20달러로 빵 10개를 구매합니다. 20달러로 빵 10개를 구매했으니까 빵값은 2달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전에 설명했던 데는 빵 10개, 감자 10개가 이제 교환되면서 10달러였으니까 빵 1개 1달러인데 위조 화폐를 20달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빵 10개 가격이 빵 1개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2배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요. 이 상황에서 실물자산, 즉 빵 10개는 농부가 아니라 사기꾼의 소유가 된다. 농부가 구매했다면 한 개에 1달러에 불과할 빵이 개당 2달러에 판매되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10달러밖에 없는 농부는 20달러를 가진 사기꾼에게 밀렸다. 사기꾼이 빵 10개를 다 사갔으니까 농부는 못 샀겠죠? 그래서 농부는 굶었겠죠? 그래서 굶은 농부는 감자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빵을 못 먹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굶어서 죽었을 테니까 감자를 생산을 못했을 테고, 그러면은 그 농부가 감자 생산을 못한 그 결과로 해서 이 빵집 주인은 감자를 못 먹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그 빵집 주인도 굶어 죽어서 나중에 빵을 생산을 못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감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제빵사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쇄적으로 제빵사의 생산 능력 역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제 이 비생산적인 소비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경제를 망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소비가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지탱하고 실질적인 부의 확대를 촉진하는 반면에 비생산적인 소비는 경제를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20달러, 사기꾼이 20달러를 위조한 거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창출된 화폐도 사기꾼이 20달러를 위조하는 거하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돈의 팽창은 돈을 경제적 파괴의 매개체로 전락시키며 비생산적인 소비를 발생시키는 발판으로 작동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단지 땅에 구멍을 파는 행위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파는 구멍을 파는 행위가 바로 이제 호텔에서 노쇼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횟집에서 이제 그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거, 그 다음에 케인즈가 얘기했던 이제 극단적인 한 사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부는 부의 창출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는 데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불을 하는데, 소득을 정부에서 지불하는데, 그러면은 정부가 지불하는 그 소득은, 그 월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나오죠? 세금을 징수하든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예산 확보한 그걸 갖고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민간에 있는 부를 시민사회에서 정부로 옮기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은 국가 채무를 짓는 거는 미래에 이제 우리 그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화폐 팽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화폐 팽창은 위조화폐와 정확히 같은 결과, 즉 비생산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서 빼앗은 것만 사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과 투자는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의 양을 줄인다는 진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쓸수록
결국은 그 정부의 돈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그만큼 얇아지는 거고, 그거는 결국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축 효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재명은 무식하니까 이 다 일자 무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고려도 없이 이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그 극단적인 사례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밀어붙이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소득, 그 다음에 그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비생산적인 소비를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엄청난 양의 거품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 거품 활동이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 이 거품 때에 뭔가 자산을 샀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게 바로 거북섬 3대 모녀의 비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북섬 3대 모녀의 비극을 일으킨 당사자는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다음 노쇼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진짜 원동력은 뭐냐는 거죠. 단기적으로 경제는 경제순환, 돈의 흐름과 활성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서 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서 경제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작용에 의해서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있다든지 이제 1933년 대공황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풀어갖고 돈이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지만, 그거를 만성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해서 나라가 절단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쇼 주도 성장은 결국은 돈을 뺏어서 돈을 돌리는, 민간의 돈을 뺏어서 정부가 지역화폐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돈을 돌리는 형태가 되니까 바로 큰 정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혁신주도 성장은 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될 수 없고 민간의 기업인들, 창의력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민간의 경제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정부는 몸집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랄까 경제학적인 이제 이런 철학하고도 사실은 이제 관련 있는 얘기가 노쇼 주도 성장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준석이 이재명 호텔 경제학은 인터넷 조롱을 경제 해법을 제시했다 하면서 이재명이 얘기한 호텔 주도 성장의 원본이 내가 찾아보니까 미제스 연구소라는 데 있더라. 미제스 연구소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보셨듯이 미제스 연구소라는 데는 이제 정부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이 뭐랄까 이제 한 사례가 그게 당연히 이제 올바른 사례라고 이 미제스 연구소에서 올렸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무식한 인간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미제스 연구소가 뭐 하는 데고, 미제스라는 루드비 폰 미제스라는 분이 어떤 경제학자인지도 이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제스 연구소에 오해를 부르는 두뇌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역설이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원본에 보면은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춘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매춘부로 돼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문방구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그럴듯한 담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이게 바로 원본입니다. 미제스 연구소에서 나온 원본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듯이 여기에 나이트 버터플라이라고 매춘부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원본에는 매춘부가 호텔한테 돈을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매춘부가 있으면은 조금 이재명이 보기에 곤란하니까 이 매춘부를 그냥 문방구로 바꾼 거예요. 이 원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흥미로운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니까 이 뭐랄까 이솝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놀리기 위한 목적인데 이거를 갖고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이게 심각하게 이걸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시민 같은 애들은 대학원 안 나오면 모른다, 이거 못 알아듣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 아니 이거를 대학교까지 나와갖고 이거를 알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 대학교 경제학 원론 1, 2학년 수준이지 이 정도는. 여기에 이제 작은 마을이 어떻게 모든 빚을 갚는가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우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공부 좀 해요. 아니 무식하면 부끄럽지도 않냐고 진짜. 나 같이 좀 성질나네 진짜. 그런 얘기고요. 다음. 노쇼 주도 성장의 진수가 바로 중국의 빈집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풀어갖고 뭔가를 짓고 뭔가를 만들고 이러면 GDP는 올라가요. 하지만 이제 그게 비생산적인 투자, 비생산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없는 데다가 집을 막 지어 놓으면 결국은 그게 빈집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노쇼 주도 성장, 이재명이 얘기하는 노쇼 주도 성장하고 딱 괴가 일치하는 거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빈집 사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방정부 공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빌려서 그 돈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을 짓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을 지으니까 이 집에는 들어가서 살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짓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GDP는 성장하니까 경제는 성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 남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공기업의 부채가 남는 겁니다. 이게 국가 채무가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지난 10년 동안 펼쳐져서 중국의 빈집이 무려 14억 채나 된다 하는 중국 통계국 관리의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게 집이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아예 도시 전체가 빈집인 그런 중국 전역의 유령 도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30만 명을 수용할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이거를 설립을 했지만 이 집만 지어놓고 이 30만 채는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 유령 도시로 전락했다. 지금 그런 경제 모델을 갖고 와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나라의 경제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이 정말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장의 양 못지않게 성장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GDP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GDP 성장이 그 이유를 이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성장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비경제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노쇼가 가득해서 빈집이 그득그득 쌓이는 성장이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 빈집이 쌓이든 말든 이제 성장에만 치중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안 되고, 고정 자본 투자, 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짓는 거를 갖고 40%를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형적인 경제 구조고요. 이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미국은 민간 소비가 68%, 고정 자본 투자가 17.8%입니다. 확 다르잖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소비, 이쪽이 투자인데 미국의 경우에 소비 위주의 성장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중국은 소비는 별로 없고 투자, 집 지어 갖고 경제가 성장한 거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과 중국의 딱 중간쯤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미친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했던 이재명 지사의 거북섬, 이런 것들이 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채가 텅텅 비었다. 중국의 유령 도시 실태에서 도시 하나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이런 이상한 유령 도시들이 중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요. 예,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집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이상한 지금 상황이 중국에서 연출되고 있다. 다음. 그런 중국 유령 도시의 한국판이 바로 유령섬이 된 거북섬이라는 겁니다. 그 유령 도시, 중국의 유령 도시 모델을 한국화 만든 게 거북섬이라는 유령섬이라는 겁니다. 유령 도시 거북섬에 살고 있는 주부의 일상에서 보시면 지나가는 차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북섬에 이 상가를 엄청나게 분양했는데 이게 이제 수요를 따지지도 않고 아무따 분양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공실이 남을 거잖아요. 그 공실률이 무려 87%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빌딩을 다 올려놨지만 이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 나의 치적이다라고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이재명 6월 3일 어떤 사람 뽑느냐 뭐 쭉 해서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라고 뭐 해서 이게 장사를 내가 해서 이게 껴갖고 막 신속하게 인허가 해가지고 막 했다 막 자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다는 거죠. 다음. 호텔 경제론이 결국은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이고 그리고 이 노쇼 주도 성장은 이제 수요가 없는 투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약을 걸어놓고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결국 수요 없이 투자만 하니까 유령도시 거북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어 놓은 거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없는 거북섬이 돼버리니까 이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물만 드립다 지어 놓은 지금 중국의 그 유령도시하고 동일한 형태의 정치, 경제 정치를 지금 이제 실천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겁니다. 높은 공실률에 시달리면서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상가들이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주변 건물들과 상가들은 현재 텅텅 빈 상태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시흥시의 시의원이 도시계획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상주 인구 없이 공급된 과도한 상가, 단발성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 정주요건 부족 등으로 상권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허가해 준 상주 인구 없이 상가를 과도하게 공급할 수 있게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그때 민주당의 시흥시 시장이 다 인가해 준 거예요. 단발성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 누가 했죠? 누가 허가해 줬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민주당 시흥시 시장이 해준 겁니다. 정주유권 부족, 정주유권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민주당 시흥시 시장, 민주당 시흥시 시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관련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해갖고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게 내 치적이다, 이게 내 업적이다 얘기하니 여기에 10억씩 수십억씩 날린 사람들의 국민들의 눈물에 얼마나 피눈물이 쏟아지겠습니까? 다음.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상가 가격 하락과 경매 증가, 금융권의 원금 상한 압박까지 겹치며 일부 투자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계획은 앞섰지만 현장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계획을 대충 세우고 건물만 크게 올려놓으니까 그게 다 공실이 나고 노쇼가 나고 하니까 그게 비생산적인 소비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거북섬이라는 섬 전체가 지금 폭망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절단 날 거 아닙니까? 다음. 10억이 1억에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거북섬에 분양을 상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10억 주고 내가 분양 받았는데 1억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16억이 2년 만에 3대가 함께 연거를 한 이 3대 모녀의 거북섬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이들은 우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은행에서 총 12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 무렵이 언제냐면 이게 이제 대략 2020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해갖고 전국에서 원성이 잘 됩니다. 문재인이 내가 부동산만큼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놓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치솟아 올라서 이 포모에 빠져갖고 뭐라도 사지 않으면 내가 이 부동산 막 가격 올라서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서민들이 다 이제 이 뭐랄까 뭐라도 하나 사야지 마음이 편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 3대 모녀를 깨갖고 이 상가를 분양받게 한 거예요. 왜 이 상가를 이렇게 분양했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DTI 뭐 DSR 해가지고 이제 DTI DS 뭐 해갖고 이제 대출이 안 나왔지만 이런 상가 건물들은 대출을 막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제 대출되는 상가라도 우리가 빨리 받아 사서 우리만 이제 이 딴 남들 돈 버는 그 행렬에 뒤처지지 말자 해서 이 3대 모녀가 있는 돈 없는 돈 딸딸 끌어모아 갖고 이 10%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은행에서 12억 5천만 원 대출 받아 갖고 중도금과 잔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넣었는데 장사 안 되잖아요. 수요가 없이 그냥 사기 분양을 해놓으니 사기 분양에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시흥시 시장이 앞장서니 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결국 이 빚을 감당을 못해갖고 경매를 내놨는데 경매 가격이 보십시오. 4억 4천, 3억 천 쭉쭉 떨어져갖고 결국 1억 7천에 낙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거 총 산 거는 12억 5천에 자기 돈까지 해서 15억 주고 샀는데 그렇기에 이 세 모녀가 쏟아부은 16억 5천만 원, 토탈 16억 5천만 원짜리를 1억 7천에 경매에 넘어가갖고 1억 7천 남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돈 4억, 은행 돈 12억 5천 해갖고 총 16억 5천짜리였는데 팔린 게 나중에 1억 7천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모녀가 쏟아부은 16억 5천, 자기 돈 4억, 은행에서 12억 5천 대출 받은 거는 돈 원금은 다 날라가고 다음 장 넘기시면 평생 모은 4억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이 넘는 생빚을 지금 떠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가갖고 이 거북섬이 내가 만든 거다. 이게 내 치적이다. 나 자랑하러 왔다. 아니 누구 염장 지르냐고 누구. 3대 모녀의 입장을 생각해 봤냐고. 네가 도시계획 잘못해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10억 넘는 4억 전재산 4억 다 날리고 지금 빚을 10억을 지게 생겼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잘했다 이거 해갖고 이게 내 치적이다 말하게 생겼냐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들 이 3대 모녀의 이 눈물겨운 사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고요. 제 얘기가. 다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주변에 장사도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당연히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업 다 날리고 전재산 날리고 10억 빚을 지금 져 있는데 그죠? 현장의 실삭부터 파악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흥의 거북섬 파크 저기 웨이브파크 거북섬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공실 나고 뭐 이게 지금 피해보고 있는 게 지금 한두 해 전의 얘기가 아닌데 경기도 지사 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그 업적에 대해 갖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전개가 제대로 사업이 전개가 돼서 어떻게 굴러갔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아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 앞에 가서 그런 이상한 성교수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정치인 자가 책임이 눈꼽만치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시흥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 남부 전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과익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3대 모녀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사억이 다 날라가고 10억이라는 생돈을 생빚을 지금 지게 생겼는데 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아오 주변에서 이제 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이제 강산의 대표 이태근님께서 이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음. 위대한 지도자라며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니 정말 거북섬의 암울한 미래가 상상된다. 누가 될지 관심받기다. 다만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투자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었다. 경기도지사까지 왔고 성대하게 웨이브파크 착공식이 진행되었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나 처음 보는 세계 최대 규모 웨이브파크를 믿었다. 믿게 만든 당사자가 이재명이잖아요. 웨이브파크가 오픈하면 거북섬이 외국인들로 가득 찰 줄 알았다. 그럼 장밋빛 이 전망을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분양한 거 아닙니까? 웨이브파크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 이렇게 피투하며 거북섬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유튜브만 틀면 폐가 되어 있는 거북섬에 대한 조롱이 끊이질 않건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시흥시에 대해 회의는 하고 온 걸까? 거북섬에 대해 과연 관심은 갖고 있는 걸까? 한심한 이재명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 거북섬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어놓고 나몰라라 내치지 이 말이 되냐고 지금. 나라에서 절단 낼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다음. 이 비슷한 사례들이 아까 이제 이 경기 남부 해서 경기 남부, 경기 서해안 일대에 지금 이런 형태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중국식 그 유령 도시 모델의 개발이 지금 사실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종도에 있는 미단시티 개발입니다. 미단시티인데 이 미단시티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박선원 대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갖고 요번에 각종 이제 개헌 관련해서 이제 각종 허위 문건들 만들고 했던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박선원이죠. 이분이 이제 2014년, 15년 뭐 그때 얘기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미단시티, 이 미단시티를 토지 매각하는 걸 놓고 잡음이 있었다 하는 2024년 5월 30일 기사입니다. 다음. 이 땅을 개발하는 개발권은 아까 박선원이라는 이제 그 미단 그 개발하는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그 땅에 땅을 파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미단 시티 개발에 이제 한국인 업자가 와서 이 땅 내가 좋은 가격에 사겠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단 시티 개발이 비싼 돈 주고 땅을 사겠다는 그 사람한테 안 팔았다는 겁니다. 10% 계약금을 주겠다는 사람은 무시한 채 5% 계약금을 치는 사람과 계약한 것은 특혜다. 파문이 확산되자 뭐 해서 결국 이 땅을 누가 사갔냐? 이 땅은 중국 롱런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데서 사갔다는 겁니다. 한국인 사업가가 비싼 돈 주고 사겠다 한 데다가 안 팔고 중국 롱런 인터내셔널 그룹에 싸게 팔았다 하는 그 의혹이 아까 기사의 핵심 골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총 3,600억 원에 매매를 했는데 이 땅 매매할 때 중간에 조선족 출신 CC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이 CC한테 이제 아까 요 미단 시티 개발 거기 공사는 CC에게 국제 합작 투자 고문이라는 공식 직함을 부여하고 명함을 제공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보통 1.7% 주는데 1.7%보다 1%가 더 많은 2.75% 무려 100억을 부동산 중개업자 줬다는 겁니다. 조선족 CC라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그 다음에 이 중국 업체는 이 세 차례나 계약금 3,600억에 10%니까 360억이잖아요. 계약금 납입기한을 어겨갖고 계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최근 이 업체와 미단시티 내 다른 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15년 이 무렵에 그 미단 시티 개발 거기에 대표가 박선원, 지금 국회의원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요거 넘어가시고 성남시 의료원 찾은 이준석. 이 성남시 의료원도 이제 이재명이 자기가 성남시장 했을 때 나치적이다라고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실상이 어떠냐? 2020년 7월에 개헌됐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해서 은수미 시장이 넘겨받아갖고 2020년 7월에 개헌을 한 겁니다. 현재 시는 연간 400억에서 500억 원의 이 성남의료원 의료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갖고 2022년에 265억, 2023년에 215억, 2024년에 413억, 2025년에 484억을 출연했다. 이 돈이 누구 돈이죠? 이재명 돈인가요? 은수미 돈인가요? 아닙니다. 성남 시민들 돈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총 3,400억을 꼴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거 외에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3,400억의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가 여기에 낭비됐다고요,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놓고는 그 올해 1월달에 부산에서 목에 칼 맞았을 때 부산시에 거기서 이제 그 부산시 의료원에서 그 저기 막 수술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나 부산시 못 믿겠다. 폐기 타고 아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국민 혈세가 3,400억 투자가 돼 있는 성남시 의료원 가서 그거 고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리포터가 이걸 안 쓰는데 누가 이걸 쓰겠냐고. 지가 그렇게 자기가 치적이라고 자랑해놓고 여기 안 가고 서울대병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다음. 지금 보시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기 보시면은 뭐 여주알레, 이천한 헤닉스 공장, 삼성 바덕시 편특 공장, 동탄 신도시, 뭐 판교 신도시부터 해서 관암 스타필드 뭐 쪽에서 특히 시흥하는 것이 장사 정말 잘 됩니다. 이게 잘 지어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김문수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다 했고 이재명은 대장동입니다. 지역 화폐. 그리고 시흥시 거북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일하는 잘한대요. 잘하기는 개뿔이 잘합니까? 경기도를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망칠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업적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날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감사합니다.